여기는 크립토컨트라는 사이트고요. 제가 그 카페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자 하는 분들은 거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 그 중에 비트코인 보유량에 대한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최근 그래프까지 확인하시려면은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원래 유료 사이트인데 무료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고는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무료 회원가입만 하시면은 언제나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1개월 동안의 데이터인데요. 일단 전체 거래소 기준의 이 감소 기울기를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낸스의 기울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눈대중으로 한번 보시면 네, 큰 차이 없이 바이낸스가 급격하게 자금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의 월초 대비해서 지금 감소된 데이터를 보면 월초에 그 609였는데 예, 지금 월말 기준에서 현재 기준에서 556이거든요. 609하고 556은 대충 봐도 한 10% 정도 감소폭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SEC 사태 이후로 큰 감소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전체적인 거래소에서의 지금 비트코인이 감세세에 있기 때문에 그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감소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어, 반감기를 앞두고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할 여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래소로 코인을 옮깁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하려는 사람들은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옮기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향후에 가격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있었던 뉴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그 줌클래스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SEC의 이러한 그 일련의 사태들이 그렇게 걱정하실 만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난주에 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떤 걸 말씀드렸습니까? 사실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굉장히 뭐 떠들썩했죠. 각종 유튜버들이 SEC가 고발했다고 뭐 난리를 치고 막 무슨 술을 갖다 놓고 음주 생방송을 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었고요.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째, SEC의 입장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에는 입법부, 즉 의회의 입장이 있고요. 의회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있고요. 당내에서도 신진 세력과 기존 세력들의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 또 대통령의 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주마다의 또 코인 혹은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이 차이가 많았습니다. 뉴욕 주지사 같은 경우는 자기의 개인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하고 그렇게 실제로 받고 있는 주도 있고요. 또 채굴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주도 있고요. 또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는 그런 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SEC의 입장이 다르고 상품거래위원회의 입장이 또 다르고, 그래서 미국 자체가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 선거철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코인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개인 투자자 비율이 높은 나라인데요. 자, 코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는 정치인은 당연히
거기서 낙선운동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 표를 던지게 될 거고요. 반면에 코인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코인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극렬하게 코인에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을 뿐이죠. 그래서 정치인이 코인을 반대한다고 해서 코인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의 표를 가져올 가능성은 적고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의 표를 빼앗길 가능성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다음번 선거 때 코인에 대해서 어, 유화 정책을 피는 정치인들이 대거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요. 대통령 후보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의 정치적인 입장은 점점 더 온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SEC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코인 거래가 불법이고 코인 거래를 하지 마라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코인이 증권이다라는 겁니다. SEC가 어딥니까? SEC는 증권거래위원회죠.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이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인이 나쁘다는 뜻일까요? 좋다는 뜻일까요? 자, 코인은 내 거야. 내 거야. 코인은 다 증권이고 증권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위원회 소속인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코인은 전부 내 관할로 들어와야 돼. 자, 이게 SEC의 주장이고 그게 소송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SEC 입장에서 코인이 싫다는 겁니까? 좋다는 겁니까? 자, 당연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나머지 자기 관할에 두고 싶다. 예, 그걸 가지고 투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바이낸스나 또 코인베이스를 제소한 내용은 뭡니까? 자, 그거는 미등록 증권을 거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코인을 증권으로 등록해야 해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관리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들은 증권거래소로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합법적인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거래소와 코인들을 전부 다 증권거래위원회의 관할하에 두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래소와 코인들을 각각 제소를 한 거거든요. 자, 이거는 당장의 거래소가 어떤 위기를 맞이하거나 아니면 일부 코인들의 가격이 하락하는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인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거래소들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감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를 설립할 만한 자격 요건이 있는지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코인이라고 나와서 90% 이상, 99%가 스캠, 사기 코인들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인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일 증권거래위원회의 관리 감독하에 들어가게 된다면, 예, 그 상장회사에 준하는 어떤 관리 감독 기준하에서 예, 조사를 받게 될 거기 때문에 그만큼 코인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저는 일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사람들이 그렇게 SEC의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지금 코인이 급등했죠. 특히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이 뉴스하고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어떤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코인 급등의 내용은 사실은 한 2, 3일 전부터 나왔던 뉴스에서 기인하는데요. 블랙록이라는 투자 회사가 있고요. 이 블랙록이 SEC에다가 그 어떤 신청을 했냐면은 신규 거래 종목 신청을 했는데 비트코인 선물이 아닌 비트코인 현물 ETF를 판매하겠다. 자, 근데 여기서 블랙록은 어, 일반 코인 거래 회사가 아닙니다. 예,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대행사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자금이 무려 10조 1,000억 불 정도.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1경이 넘습니다. 1경이 넘는 그런 1경이라는 금액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한 개 회사가 투자하는 돈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자금을 움직이고 있는 블랙록이 SEC에다가 무엇을 신청했느냐? ETF인데 ETF는 뭐예요? 펀드죠. 예. 펀드인데 펀드를 이제 주식형 펀드로 해가지고 사고팔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 선물 ETF는 기존에 있었죠. 삼성증권도 예, 홍콩 시장을 통해서 비트코인 선물 ETF를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 초부터 판매하고 있죠. 자, 그런데 선물이 아닌 현물 ETF입니다. 자, 이론적으로 선물은 뭡니까? 직접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트코인을 직접 사든지, 그럼 가격이 오르겠죠? 비트코인을 팔든지, 그럼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선물은 뭘까요? 자, 선물은 다시 말하면 내가 언젠가는 비트코인을 살 것이다 라고 약속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비트코인을 팔 것이다 라고 약속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량이 아무리 늘어나도 원론적으로 선물은 현물 가격을 움직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웩더독이라고 해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이 시장에 들어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온 시장이 대부분 현물 시장이 아닌 선물 시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이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현물 ETF를 블랙록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어요. 자, 지금 전체 코인 시장, 그러니까 25,000개의 코인마켓캡에 올라와 있는 모든 코인의 시가총액을 합치면은 얼마가 됩니까? 약 한 1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블랙록 한 회사가 관리하는 자금이 9조 1,0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만 만일 블랙록이 코인 ETF 쪽으로 자금을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25,000가지 코인을 예, 그냥 분실된 것까지 싹 합쳐가지고 전부 아도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으로 말하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지갑에서 꺼내지 않는 모든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분실된 비트코인 포함해서 25,000가지 코인을 다 사는데 블랙록의 자금의 한 10% 정도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회사인지 예, 짐작이 가시죠. 자, 이 회사가 SEC에다가 취급을 하겠다고 증권으로 ETF를 만들어서 SEC 관할로 거래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자, 처음에 이것을 승인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설왕설래했는데 자, 이틀 사이에 시간이 흐르면서 SEC에서 승인을 해줄 것 같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자, SEC는 앞으로 이 코인들하고 소송을 끌고 가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에서도 인정했다시피 모든 게 증권일지언정 단 하나만큼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이 SEC도 인정을 하고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SEC 입장에서 이것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본인들이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전체 코인에서 차지하는 시총이 얼마나 됩니까? 50%. 며칠 전에는 50%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49%를 넘어서 있는 상황인데 자, 50% 전체 코인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닌 거예요. 자기네 관할이 아닌 거예요. 자, 이거는 매우 아쉬운 일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을 갖다가 SEC의 승인하에 SEC의 승인을 받고 영업하는 블랙록이 SEC의 승인하에 ETF를 발행해 가지고 그것으로 뭐를 삽니까? 비트코인 현물을 삽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현물 거래 또한 증권거래위원회의 관할 아래서 대부분이 돌아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SEC 입장에서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SEC는 지금 코인 시장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기관 투자자의 대표격인 세계 대표격인 블랙록이 SEC한테 자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 승인하에 거래를 하겠습니다라고 나왔어요. 이것을 SEC가 승인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자 여기서 나비 효과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 나비 효과는 뭡니까? 자 여기 기사를 하나 보면 자, 블랙록발 호재, 전통금융 이단 진출, 비트코인 급등세 전환,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미국의 투자회사인 인베스코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승인 재신청을 했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블랙록하고 SEC의 관계가 어떤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재밌는 것은 자, 일경 굴리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승인되면 엄청난 호재 뭐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이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SEC와 블랙록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어느 정도냐면 즉 블랙록이 한마디 하면 SEC가 잘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출시 승인을 신청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블랙록이 SEC에다가 어떤 상품 출시를 신청한 것이 575건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미승인된 사례는 2014년에 한 건 딱 있고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어요. 575건 중 576건 중 575건이 통과됐어요. 그 얘기는 블랙록은 SEC하고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블랙록에서 신청하면 SEC에서 무조건 통과시켜주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선물을 사드리겠다라고 SEC에 신청했고 SEC가 승인해주면서 어떻게 해서도 선물 그 상품이기 때문에 SEC 관할이 될 수 없었던 비트코인을 SEC 관할로 놓게 되는 거고 그 분위기를 보고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SEC에다가 비트코인 현물 거래를 신청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일련의 이야기들은 뭡니까? SEC의 그 코인에 대한 증권성 제소부터 일어난 그 일련의 사태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목하셔야 될 게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SEC 사태는 절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장기적으로는 호재입니다. 아까 제가 전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랙록을 필두로 해서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지금 블랙록이 9조 1000억 그러니까 뭐 10조 가까이 달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돈으로는 1경 정도를 움직이는데 코인마켓캡 한번 볼게요. 현재 그 코인 시장의 시총을 한번 보면 자, 여기 지금 시가총액이 나와 있어요. 25,894개의 코인을 전부 다 합친 겁니다. 자, 이걸 전부 합쳐가지고 시가총액을 따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약 1조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현재 많이 올라서 1조 10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블랙록의 10%만 움직여도 가상자산 시장 2만 5천 개의 코인을 모조리 다 사들여도
돈 10%밖에 안 쓴 거예요. 블랙록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사실상 이 중에서 시장에 유통되는 코인은 어느 정도 되겠어요?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장기 홀더들이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거대 자금이 시장에 풀리면서 만일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인 시장을 크게 흔들어 놓을 수 있겠죠. 자, 지금 오른 거는 블랙록이 들어와서 오른 겁니까?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오른 게 아니고 들어올까 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어마어마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SEC를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 지금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이번 반감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한 10배 정도 오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그거는 바램을 조금 섞은 겁니다. 예, 계속해서 이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고요. 지난번 반감기 때 올랐던 비율이 비트코인이 한 20배 정도, 저점 대비 고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배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한 55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중간에 그 중국에서 코인을 금지시키면서 전부 퇴출시켰죠. 그러는 바람에 코인 가격이 중간에 급락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반토막 났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상 제대로 상승하지 못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상승폭을 1.5배에서 2배로 잡는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즉 비트코인 기준으로 봐서 30배, 원래 20배가 아니라 30배에서 40배 정도 오를 수 있었던 시장이라고 봤을 때 이번 시장에서 최소 뭐 한 10배 정도, 10배 혹은 10배 이상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네, 10배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1월 초에 14,000달러가 바닥이라고 본다면 한 15만 달러 근방. 예. 우리나라 환율로 따지면은 뭐 한 2억 원 가까이 가는 금액이 아마 다음번 반감기에서 비트코인이 찍을 수 있는 그 선 아니겠는가. 기대 반, 예상 반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뭐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기대 반, 예상 반인데, 자,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생긴 거죠. SEC를 통한 기관 투자자들의 직접적인 참여 러시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거 시가총액이 전체 합쳐서 1조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자료를 하나만 더 볼게요. 컴퍼니 마켓 캡이라는 자료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전 세계 그 자산 시장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0.5 트릴리언이에요. 그러니까 0.5조 달러죠. 0.5조 달러고 코인 시장 전체가 1조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조 1,000억. 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시장이냐? 엔비디아 아시죠?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 그 회사가 지금 1조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코인의 분실된 분량까지 다 합친 가격이 이 엔비디아 회사 하나 정도 가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자산 시장을 움직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코인 시장이 몇 배 정도 뛸 거라고 생각하세요? 10배의 자금이 들어와야 10배가 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값이 2배가 오르는데 돈이 2배로 들어와야 2배로 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2배로 오르죠? 아파트가, 자, 1,000호가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1,000채를 다 사거나 1,000채를 다 팔아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닙니다. 1,000채 중에 990채는 그대로 있어요. 팔지도 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10채를 팔고 10채를 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10채를 사려고 하는데 15채를 팔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떨어집니다. 영문도 모르고 1,000채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5집이 더 파는 바람에. 자, 그리고 10집이 살려는데 팔겠다는 집이 5집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문도 모르고 1,000채가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자산시장의 가격 등락이거든요.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비트코인이 다 팔려고 나올까요? 그렇게 나와도 얼마든지 다 사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거기서 눈꽃만큼 나오고요. 그 눈꽃만큼 나온 거를 만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와서 사들이기 시작하면 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격이 치솟을 수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같이 맞물리게 됩니까? 반감기, 즉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지금 이제 10개월도 안 남았죠. 한 9개월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9개월 이후부터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잖아도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서로 살려고 하는데 공급량까지 절반으로 떨어져. 예. 행복한 상상을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된다라고 제가 확답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런 식으로 굴러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무슨 7% 올랐다 해가지고 뭐 가격이 많이 올랐네 적게 올랐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반감기가 도래했을 때 내년 4월이 도래했을 때 과연 얼마나 오를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10배를 훨씬 더 넘어설 수도 있다. 예를 들면은 20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어쩌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거는 이제 다른 각도의 문제인데요. 국채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국채를 얘기하는데요. 미국 국채가 우리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거는 당장에는 악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채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코인 시장에 당장에는 악재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국채 시장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은 달러의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달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핵심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자, 달러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떨까요?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지겠죠. 대체 자산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자, 금. 자, 그런데 제가 금에 대해서도요,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자, 금이, 물론 이제 금방에 가가지고, 금을 직접 구입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집에서 보관하는 것도 어렵고, 분실의 위험도 있고, 예, 또 이거를 내가 판다고 봤을 때 거기서 중간 수수료 같은 게 많이 까지게 되죠. 쉽게 말해서 금방에 살 때도 마진을 줘야 되고 팔 때도 마진을 줘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금 ETF에 투자를 하거나 예. 그리고 심지어는 세계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에 국제 금시장이 영국에서 가장 크게 열리는데 자, 그 금시장에 가가지고 직접 금을 사서 배에다 싣고 오다가 만일 침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금을 직접 들고 다니질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무겁기도 하고요. 와가지고 또 그만한 금을 보관하는 창고나 경비 인력을 고용하려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볼 법한 금고 터리범들도 기승을 부리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금이 어디에 보관이 되느냐면요. 영국의 그 은행의 지하 창고 이런 데 보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 영국이 위험합니다. 예, 영국이 지금 보시면은 그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영국 내에서 어마어마한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영국의 그 총리가 당선된 지 40일 만인가 실각한 거에 대해서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영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복지 정책을 발표했어요. 복지 정책을 핀다라는 건 뭡니까? 예,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얻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풀겠다라는 얘기고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 파운드화가 폭락을 했죠. 그러면서 예, 인도계 영국인인 그 총리로 바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자, 영국은 얼마 전에 그 브렉시트 EU에서 탈퇴했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영국이 사실은 유럽의 금융의 본산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의 유럽 본부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영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근데 영국이 EU에서 탈퇴하자 영국 지사가 유럽 전체를 관할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국적 기업들이 전부 영국 밖으로 철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영국 내에서 어마어마한 실업 사태가 벌어지고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지금 영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들어갔고 지금 네, 거리에서 다시 EU 가입하자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근데 지금 다시 가입할 수 있을까요?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첫 번째 모르고요. 다시 받아주더라도 해외로 이전한, 예를 들어서 파리로 이전했어요. 얘네가 영국이 브렉시트 가입, 다시 EU에 가입한다고 그 이사 비용 들이고 사람들 다 자르고 가서 새로 뽑았는데 그걸 다시 다 자르고 이사 비용 들이고 다시 영국으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영국은 지금 매우 위험하다. 그런데 영국에다가 금을 각국이 사가지고 중앙은행들이 그 영국 은행 지하에다 쌓아놓으려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저부터도 불안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달러가 불안한 상황에서 금을 대체제로 투자할 수 있겠느냐? 자,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도대체 그게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수조 원씩을 운영해야 되는 아니면 수백조를 운영하는 은행들이나 아니면 그런 재벌들이나 부자들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가 돼요. 그 어마어마한 금을 싸들고 날라서 집에다가 깔고 앉아가지고 경비 인력을 뽑고 막 그 영화를 찍을 것이냐 아니면 영국에 쌓아놓고 있다가 몰창 날릴 것이냐. 영국이 디폴트 선언하면 끝나는 거죠. 사실 디폴트 선언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근데 지금 상황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에다가 이 국채 위기, 미국 국채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대체제를 찾아야 되겠죠. 특정 국가가 영국이나 미국이 부도나도 어, 사라지지 않을 자산, 달러나 금 말고 영국이나 미국이 부도나도 사라지지 않을 자산,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자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선뜻 떠오르는 게 별로 없는데 그중에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행복 회로를 돌려보자면 그렇습니다. 자,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SEC의 승인하에 대거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홍콩에서는 중국 정부가 개인들의 그 비트코인 투자 시장을 개방하기로 발표를 하고 지금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소들의 접수, 그 다음에 거래할 코인들의 접수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몇 달 안에 이제 중국 시장이 전면 개방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그 다음에 중국 어마어마한 그 인구, 경제대국의 또 그 어마어마한 투자 자금 이것이 어떻게 해요? 비트코인 반감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본물 터지듯이 터져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가격은 치솟고요. 자, 근데 거기에 맞춰서 국채 위기가 발생해요. 그러면 달러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금도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대체 자산으로 어차피 기관 투자자들의 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어떤 주목도가 더 높아질 수 있죠. 이게 시너지가 나면서 사상 유례 없는 어떤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설이죠. 소설입니다. 예. 근데 때로는 현실이 소설보다도 더 소설 같을 때가 있죠. 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한국 축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손흥민 같은 월드 클래스 공격수가 나온 것도 대단한데 이강인 같은 월드 클래스 미드필더가 또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어, 김민재 같은 월드 클래스 수비수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가
같은 시대에 동시에 이렇게 월드 클래스로 3명이 우리나라에 나타난다라고 만일 어떤 사람이 소설을 썼다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금 이적 시장이 펼쳐지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이번 반감기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국채시장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미국 이번에 그 국채 발행한도 협상이 월초에 통과가 됐죠. 월초에 통과가 됐고 지금 현재 미국 정부의 통장 잔고는 바닥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적어도 공무원들 월급도 주고 해야 되니까 국채 발행이 이제 시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카운트다운 중인데요. 이제 발행을 시작할 수밖에 없고요. 그 발행량은 1조 1천억 불. 그러니까 약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300을 곱해야죠. 그러면은 1,300조가 되는 건가요? 아무튼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풀리게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 상황이 올수록 장기물이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기 단기물이 쏟아지게 되고요. 예. 그러니까 위험할수록 단기 국채가 시장에 풀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기 국채의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예. 오늘 제가 조금 전에 홍익희 교수의 그 국채 관련 영상을 카페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은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그 제가 어, 여기 올린 거 다시 한번 잠깐만요. 카페에서 보여드리면 자, 여기 제발 현금 지키세요. 하반기 미국에서 초대형 부채 폭탄 터진다 해서 요게 이제 홍익희 교수 강의하신 내용이거든요. 요거 한번 잘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단기물들이 풀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단기물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국채는 가격이 하락하면 금리는 치솟게 되죠. 우리 개인들도 내가 카드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내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대출 금리는 올라가게 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나라들도 부채를 많이 져가지고 부채 그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예, 금리는 치솟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게 또 그 PC 화면에서는 네이버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어디서 본다고 그랬습니까? 자, 스마트폰에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셔가지고 국채를 매일매일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코인 가격이 아니고 국채 가격 먼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시장 지표 누르시고요. 이 시장 지표 중에서 여기 채권 금리가 있습니다. 자, 채권 금리 보시면 현재 미국 국채 10년물이 3.7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가 올랐다라는 거는 뭡니까? 어, 금리가 1%가 오른 것이고 국채 가격은 1%가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10년물의 1%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다. 왜요? 자, 이 금리는 1년 기준치 금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자, 그것이 10년물은 10번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들이나 기관들이 국채에 투자할 때는요. 레버리지를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5배 레버리지를 썼다 그럼 1%가 떨어지면 5%가 떨어지는 거고 10배를 썼으면 10%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 감안하셔야 되고. 자, 궁금한 것은 단기물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의 3개월물 가장 핫한 단기물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고 자, 최근 자, 한 3년 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미국 국채 여기가 0%입니다. 미국 국채 3개월물은 그동안 금리가 몇 퍼센트였습니까? 0%였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0%인 거. 0%로 어떻게 해요?
2022년 초까지도 0%를 유지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부터 이 단기채의 금리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 계속해서 치솟아서 지금 5%를 돌파하고, 예, 얼마? 5.3% 정도 가고 있어요. 미국이 빚을 얻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지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 국채입니다. 그런데 1년의 이자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 예,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보다도 더 비싸게 미국이 급전을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상상이 되세요? 자, 그런데 아직 제대로 발행하지 않았다. 1조 1천억 달러가 여기에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 국채 가격이 얼마나 치솟을지 모르고, 국채 금리가, 국채 가격이 아닙니다. 국채 금리가 얼마나 치솟을지 모르고, 단기물이 치솟으면요, 장기물의 금리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물은, 자, 5.3%라고 하지만 5.3%를 뭡니까? 아닙니다. 얘는 3개월 물이기 때문에 연금리 5.3%이지만 그것을 3개월로 환산한 금액만 계산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10년물은 어떻게 됩니까? 10년물은 그 1년치 금리를 10번이나 계산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똑같이 1%가 오르고 1%가 떨어지는 것은 훨씬 더 큰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오게 돼서 장기 국채에 투자한 기관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볼 수도 있고, 그러한 손실이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느냐? 단기적으로 볼 때는요. 자,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아져요. 그러면은 그 국채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자, 상대적으로 회사채는 국채보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회사채는 이자가 국채 이자보다 비쌉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단기 국채의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면서 일부 우량한 회사채 가격을 앞서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지금 3개월물 미국 국채가 5.3%인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의 그 회사채 금리가 5.3%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아무리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량주라고 해도 미국 정부보다 우량주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말로 미국 정부가 망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멀쩡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금리가 역전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채를 살려던 사람들이 야, 이거 사느니 차라리 국채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국채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국채 가격이 더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회사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우량채뿐만 아니라 비우량, 그러니까 채권들 있죠. 회사채들. 금리가 높은 우량하지 않은 회사채들까지도 위험해집니다. 그것보다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누가 위험한 회사들의 신용도 떨어지는 회사들의 회사채를 사려고 하겠습니까? 미국 정부 국채를 사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기업들이 자금 경색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용도가 높지 않은 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주식 시장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 기업들의 도산은 기업들에게 돈을 꿔줬던 은행들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채 가격 하락에 의한, 은행들의 또한 자산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신창이가 돼버릴 수 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러한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은 통화량 증가에서 온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이 좀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의 M1 증가량 그래프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M1 증가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M1이라는 게 뭡니까? M1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유동성 있는 현금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뿐만 아니라 은행에 들어있지만 요구불예금, 그러니까 그 우리 자유입출금 통장 있죠. 예.
그러니까 개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자유입출금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을 M1이라고 합니다. 그럼 M2는 뭘까요? M2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같이 묶여 있긴 하지만 이자만 좀 손해보면 뺄 수 있는 돈, 예, 그런 게 M2입니다. 그래서 M1 양은 유동적인 그런 통화량이에요. 바로 오늘이든 내일이든 움직일 수 있는 통화량인데 이게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1975년도부터 1975년이니까 50년 전부터 나와 있는 그래프예요. 자, 50년 전부터 미국의 M1 통화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유동성이에요. 시장의 유동성. 당장 예를 들어서 사고 싶은 게 있으면은 돈 꺼내서 살려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아니면은 입출금 통장에 있는 돈이나 우리가 보통 그런 거에서 돈 꺼내가지고 주식도 사고 집도 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 통화량을 보시면 50년 동안 증가 그래프의 속도예요, 이게. 이게 속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만큼 늘어나면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겁니다. 여기서 요 정도 늘어나면서 사태가 터진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늘어난 거 이거 보이세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자, 2008년도 기준으로 얼마예요? 1400이에요. 2008년 기준 1400인데 자, 2020년 기준으로 얼마였습니까? 코로나 직전에 4000이었어요. 예, 3800.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1400이었던 게 예, 코로나 직전에 3800까지 M1 통화량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증가한 거예요? 한 3배 정도? 네, 3배가 안 되네요. 아무튼 2배 반 정도가 증가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코로나 때 그냥 이거 하루아침이죠. 하루아침 만에 1년 만에 어디까지 증가합니까? 2만이 넘어갑니다. 2만 10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3,800인 게 2만 1000이면은 4, 5, 20, 한 6배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예. 1년 사이에 시중 통화량이 6배가 늘어나면은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비트코인을 지금까지 15년 동안 발행한 거를 갑자기 한 달 사이에 6배를 찍어가지고 시장에다 풀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안 떨어지고 100입니까? 자, 똑같은 상황입니다. 미국이 돈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시장에 풀었기 때문에, 예, 1년 사이에 6배를 찍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켰고, 자, 그래서 금리 인상에 들어간 건데,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해가지고 지금까지 빨아들인 게 얼마 빨아들였어요? 2만 천에서 18,500, 18,500 내려갔어요. 그러면 얼마 빠진 거예요? 10% 정도 걷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 갈 길은 택도 없다. 지금까지 금리 인상한 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조 1000억 달러의 국채를 더 발행해야 돼요. 자, 근데 이 국채를 지금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주로 국채의 고객들인데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 국채를 팔고 있어요. 왜요? 미국이 금리 인상하죠. 그럼 달러가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국 통화가 위험해지죠. 달러 보유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국의 달러 보유량을 늘리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사느라고 미국에다 갖다 줬던 달러를 어떻게 해요? 미국 국채를 팔고 그 달러를 다시 자국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감소세, 중앙은행의 보유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국채를 더 추가 발행하는 것은 미국 국채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이다, 올라가는 일이다. 미국 국채의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달러 부족으로 인해서 미국 국채를 팔고 있던 각국 정부들이 미국 국채의 신뢰도가 더 떨어지는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달러를 사들일 수 있겠습니까? 미국 국채를 사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있는 것마저 더 팔으려고 들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심각해요. 그럼 누가 사요?
자, 물론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서 코인 시장에서도 돈이 일부 빠져나가서 미국 국채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게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은행들이 망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연준에서 돈을 찍어서 국채를 셀프 매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달러의 통화량이 다시 한번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달러의 양이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치솟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달러에 대한 신뢰도는 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만일 세계 정부들이 어차피 기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투자의 길이 열리고 있잖아요. 자, 이게 열린 상황에서 이제는 금이나 달러 대신에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스탠스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만큼 코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요? 상상에 의한 시나리오를 돌려본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각자 투자라는 것은 각자 판단하시고 각자 생각하실 문제예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예. 공부하셔야 됩니다. 투자는 그냥 이렇게 대충 찍어가지고 하시는 게 투자가 아니에요. 자, 주식시장이 요즘 움직이고 있죠. 이 주식시장의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이런 거예요. 다 이게 큰 빅피처 안에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보시면,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최근에 코스피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락이 하루 이틀 사이의 하락이 아닌 게 문제가 되겠죠. 자, 하루 이틀은 아니고 며칠부터 하락입니까? 여기 보면은 예, 네, 이게 대략 여기 날짜가 안 찍히네요. 그래서 대략 보면은 이게 한 12일인가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11일인지 12일인지 이렇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그러면은 같은 기간 동안에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야, 외국인들이 팔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많이 떨어졌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많이 떨어졌는데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시장 지표에서 여기 그 원달러 환율이 있습니다. 환율에 자, 최근 그래프를 보면 자, 여기가 6월 8일이고 여기가 6월 15일이에요. 그래서 대략 6월 10일에서 11일 뭐 이때쯤이 되겠죠. 자, 이때부터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달러를 가지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 풀려있던 달러를 외국인들이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사서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화 대비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추세가 전환된 현상인지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 시장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외 시장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해외 시장도 역시 어떠한 그 추세의 반전인지 물론 그걸 단정할 수는 없죠. 추세가 과연 반전됐다고 볼 수 있는지 그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일부 꺾이고 있는 약간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자본이 빠지고 있고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번에 금리 인상이 한번 연기됐죠. 연준에서. 예, 이번 달 6월 달 패스하는 걸로 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라는 게 뭐죠? 연준 위원들이 어, 올 연말에 금리가 얼마 정도 될 것인지 예측하는 점표를 찍은 겁니다. 현재 5%에서 5.25%죠. 미국 현재 금리가. 그런데 FOMC 점도표가 올해 금리를 5.5에서 5.75%로 전망했어요. 이건 뭐예요? 현재 금리보다 0.5% 높게 예상을 한 겁니다. 이거는 평균치예요. 자, 그러면 0.5%를 높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이비 스텝 두 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0.25%씩 두 번을 연준이 연내에 더 올릴 수 있다. 자,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건 어떻게 해서 결정합니까? 이 점도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의원들의 예,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 올해 위원들이 어떻게 현재 생각하고 있다? 금리 인상 두 번 정도는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올려야 되는데 따라서 못 올리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행이. 못 올리는 이유의 가장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가계대출 비율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 하는 게 많아요. 예, 뭐 이혼율, 출산율은 뒤에서 1위, 이혼율은 앞에서 1위, 그리고 예, 또 예, 가계대출 빚 예, 많이 진 거 세계에서 1위. 근데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 주택 가격이 폭락하게 되겠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버티고 있는데 버티는 데서 한 발짝 두 발짝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임계점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뭐 이렇게 똑바로 세워놓은 냉장고를 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엄청 안 밀리겠죠. 처음엔 엄청 안 밀립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기운 상태에서 살짝 입김만 불어도 훅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걸 바로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러한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이 도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마음대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없다. 자, 부동산 가격이 한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은행들의 돈이 부동산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해가지고 만일 경매 물건들이 증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들이 손실을 입게 되고 그러면은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금융위기는 심각한 거죠. 예,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자, 음, 그래서 한국은행이 만일 따라서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되면은 미국이 두 번 정도 금리를 지금 하반기죠. 하반기라고 할 만한 게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도 안 남았죠.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후에 올 하반기가 오는데 하반기에 연준이 최소 두 번을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한국은행이 만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올라가고 그런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따라서 못 올려서 더 올라가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국채 가격이 더 치솟게 되고 예, 그러면서 예, 미국 국채 가격이 치솟으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또 외국인들이 예, 주식시장이 현찮은데 차라리 국채를 사놓으면 많이 벌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미국으로 또 빠져나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격이 또 더 내려가는 어떤 상황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회사채가 어려워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의 작은 경색에 의한 예, 하위 업체들 도산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또 어려움. 이러한 것들이 대거 닥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그림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자, 부동산 시장 어렵다. 그리고 주식시장 어렵다. 국채시장 어렵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일 코인 시장이 반감기를 맞이해서 빵빵하게 나가는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더 많은 자본이 코인 시장으로 반감기 즈음에서 몰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그려볼 수 있다. 이것도 소설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다 됐네요. 아울러서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카페에 그리고 단톡방에 올려드린 내용 중에 어 코인 유사수신 회사가 적발이 돼 가지고 일부 구속이 되고 거기 사업자들 중에서도 좀 앞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입건 불구속 입건돼 가지고 전부 자금 압수당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국회에서 지금 유사수신 관련 법안, 특히 코인 유사수신 관련 법안이 어 계류 상태죠. 그래서 진행되고 있고요. 최고 20억 이상, 그러니까 피해 금액 20억 이상일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때릴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입법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입법이 완료되기 이전 상황이잖아요. 예, 입법이 예고되고 완료되고 발표돼서 시행되기까지는 아마 뭐 내년 초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중간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지금 지난달 말일부터 이미 신고 접수센터를 갖다가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뭐요? 코인 유사수신 관련한 신고 접수센터를 미리 운영하고 있고, 검찰에서 코인 유사수신 관련 특별수사팀이 며칠 전에 지난주에 결성됐다라는 뉴스 보도자료를 제가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도 추진되고 금감원 쪽에서는 미리 사건 접수를 받고 있고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가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 시범 케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코인 유사수신이 뭡니까? 무슨 신규 코인 나왔는데 이거 사면은 나중에 상장되면 대박 나니까 이거 사세요. 이게 코인 유사수신입니다. 자, 그런 거 해서 뭐 자금 이렇게 모집하시고 이거 유사수신이에요. 자, 우리가 알파봇을 고집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금을 수신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알파봇이 얼마나 돈을 벌든 못 벌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실험하고 투자를 시도한 겁니다. 자, 돈을 걷어가지고 우리가 불려줄게, 혹은 이거를 사면 이거를 상장시켜서 많은 투자 수익을 돌려줄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유사수신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투자금을 받는 이러한 투자 유사수신 행위들이 지금 제 주변에서도 많이 돌아가고 있고 계속 제 기회도 들어오고 있어요. 절대로 이런 거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거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요. 제 주변에서 교도소 가신 분들 꽤 여럿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로. 그 방판법 위반이나 이런 걸로, 제가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 컨설팅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불법적인 마케팅 하다가 지금 그렇게 가신 분들, 특히 시범 케이스로 걸려서 가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 코인 유사수신도 만일 지금 이렇게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범 케이스로 걸리잖아요. 그러면 예상치 못한 그런 징역살이 하실 수가 있어요. 콩밥이라고 그러죠. 요즘엔 콩밥 안 나옵니다. 보리밥 나옵니다. 그래서 콩밥이 아닌 보리밥 드실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이런 유사수신에 관여된 비즈니스에는 근처도 가지 마시고 쳐다도 보지 마시고, 예, 제발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어, 예, 제가 오늘 여러분께서 접속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 분석을 위주로 해서 이 수요 줌 클래스는 1시간 정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방을 원칙으로 하고요. 녹화 방송은 저희 신비클럽 정회원으로 유료 수강하신 분들에게만 특별하게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조금 불만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이 라이브 청취는 계속해서 무료로 개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준회원 분들께서는 라이브 청취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시장 상황도 급변하고요. 그리고 정책들도 국가들의 정책들도 급변하고요. 그리고 대세 반전된 반감기가 곧 도래할 시점을 맞이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뉴스에 귀를 쫑긋하고 촉각을 세우고 계시기 위해서는 꼭 저희 수요 줌 클래스에 함께 하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